광운대학교 유종호 교수님 모시고 건설 현장 인력 투입 최소화를 위한 설계 그리고 시공 유도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종호 교수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유종호입니다. 우리 강재영 박사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사람 관련된 일 관련된 말씀으로 해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관점에서 오늘 문제도 제기해보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현장의 인력 투입 최소화를 위한 설계와 시공 유도 방안인데요. 뭐 짐작하시겠지만 영국의 MMC 그리고 싱가포르의 빌더빌리티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당면 문제와 건설 기능 인력 문제. 그러니까 건설업의 당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원인을 기능 인력 문제에서 한번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문제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달리 보이기도 할 테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건설 기능 인력 문제로 건설업의 당면 문제를 한번 좀 바라보고자 했고요. 그리고 해외 사례로서 영국 사례, 싱가포르 사례 그리고 짧게나마 중국 얘기 잠깐 드리고 그리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그런 내용 좀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거는 뭐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건설 산업의 중요성, 뭐 우리가 흔히 보고서를 쓰거나 논문을 쓰거나 또 여러 가지 뭐 글을 쓸 때 많이 인용하는 내용들입니다. GDP 내 건설 투자 비중, 경제 성장 기여율, 뭐 생산 유발 개수, 고용 유발 개수, 뭐 근데 재밌는 숫자를 제가 하나 좀 만들어 봤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요 해외 건설 매출 상위 12개 기업 이게 그러니까 ENR에 나오는 그 통계치입니다. 그 합하면은 227억 불이더라고요. 근데 같은 해 조선업의 수출 총액이 230억.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잘 하고 있고 뭐 큰 일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한테는 또 국가 차원에서 크게 대접은 못 받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저런 자료를 만지면서 해봤습니다. 조선업 하면은 뭐 국가기관 산업에 수출 산업에 효자 산업에 뭐 이런 등등등 하지만 건설은 사실 그런 정도의 대우는 못 받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건설 산업 취업자 수 저는 이제 건설업 종사자 수하고 건설 산업 취업자 수하고 좀 숫자가 다릅니다. 건설 산업하면 용역업도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통계청 기준으로 하면은 200만 명 정도 되고요. 4인 가족 기준하면은 건설 산업하고 관련해서 800만 명의 국민들이 먹고 살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산업인데 왜 이렇게 뭐 문제가 많습니다. 이 그래프들도 뭐 여러분들 많이 보시던 그래프일 겁니다. 뭐 건설 산업의 생산성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뭐 모든 산업에 비해서 생산성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전체 산업이나 제조업하고 비교했을 적에 뭐 생산성이 낮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타 산업과 비교해 가지고도 마찬가지 뭐 굉장히 생산성이 낮고요. 근데 문제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낮다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해외 건설에서 아까 나왔던 뭐 그런 실적들을 거두고 있는 것도 참 경이로운 그런 결과인데 어쨌거나 G7 국가 평균의 한 10년치 정도 자료를 찾아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G7의 70% 경쟁력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주 고급스러운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는 참 힘들 거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가 참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품질 안전 문제도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가전적이 품질 하자 사고, 뭐 하자 사례 이런 것들 신문 기사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그럴 때마다 이제 건설 산업은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저급한 산업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기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안전 문제도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수준이고 국내 산업 중에서 제일 사람 많이 죽이는 산업이 돼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숫자들은 많이 오신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품질, 안전, 건설이 뭐 이제 총체적인 난국이다. 근데 이제 기능 인력도 문제인데요. 뭐 내국인 근로자 연평균 17만 명 부족. 저런 보고서 뭐 건설 공제회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또 건설 공제회에서 매년 조사하는 자료에 보면은 숙련 인력이 부족하다고 늘상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따르면은 숙련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늘 반복되지만 개선은 되지 않고 있고요. 외국인 근로자 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 문제로 인해서 안전도 더 위험하고 숙련도가 낮으니까 품질도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얘기도 늘 나오고 있습니다.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한다 하는데 통계를 보면은 다 숫자가 다릅니다. 통계청에서 잡는 숫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서 그 공제조합 가입 기준으로 잡는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떨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국내 한 10몇 위 정도 하는 큰 건설 회사입니다. 중견 건설 회사인데 한 1년치 정도 실제로 그 회사에서 55개 현장에서 월별 인력 출력 현황을 봤더니만 거의 30% 가까이가 외국인 근로자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통계청에 잡히는 거는 저기 뭐죠 그 외무부 출입국 사무소 그쪽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아주 공식적인 통계고요. 여기 근로자 공제회에서는 공제회 가입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니까 불법이나 뭐 여기 아주 임시적인 그런 분들은 잡히지가 않고 실제 현장은 저렇더라는 겁니다. 통상 우리가 150만 명 정도 건설 기능 인력을 얘기하는데요. 30%면 45만 명이라는 거죠. 엄청난 숫자가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들이 없으면 일은 안 되는데 저들이 있음으로 해서 일은 하지만 안전이나 품질이나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뭐 노조 문제 등등등 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는 제가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문제를 결국에는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거냐. 저는 이제 건설 숙련 기능 인력 부족이라는 것을 이제 중심에 놓고 문제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령화나 청년 유입이 감소되니까 숙련 기능 인력이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품질 하자나 안전 사고가 증가하고 그게 결국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고요. 또 고령화에 따라서 생산성 하락도 있을 거고요. 또 숙련 기능 인력이 부족하니까 비숙련 외국인 기능 인력이 늘 수밖에 없고 그게 또 생산성 하락 그리고 품질 안전의 문제를 유발을 하고요. 뭐 이런 이제 악순환의 과정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제 기능 인력 부족이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생산성 문제를 바라보면은 이렇게 구조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결국 숙련 기능 인력을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제 문제의 답을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가? 기능 인력 공급 늘리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기능 인력의 수요를 줄일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답은 두 번째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뭐 여러분들 다 동의를 하실 거고 OSC도 그런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 인력 수요 줄이기. 그래서 이제 앞에 저희 발표 제목도 그랬고요. 기능 인력 수요 줄이기를 다른 나라에서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뭐 아시다시피 건설 산업을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취급하면서 꾸준히 어떤 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영국의 건설 산업을 세계를 선도하는 건설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브렉시트 2016년도에 국민 투표하고 19년도에 최종 EU 탈퇴 뭐 하면서 그 싼 EU 국가의 노동력 부족 유입이 이제 막히게 되니까 이제 노동력에 대한 문제가 이제 눈앞에 불거지게 됐고요. 최근까지도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파머 리뷰라는 보고서에서 아예 제목이 레이버 모델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 노동력 문제는 부족 문제는 국가 존립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된다. 또 국가 차원에서 노동력 감소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현장 인력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MMC라는 것을 어떤 개념을 제시하면서 해야 된다. 해서 이제 MMC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MMC는 뭐 다 아시겠지만 Modern Method of Construction 해가지고 이제 또는 Smart Construction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영국에서 또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제 OSC 개념이 이제 핵심인 거죠. MMC라는 개념에서 OSC라는 개념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카테고리 1부터 7까지 나눠 가지고 이제 정규화 표준화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의 카테고리는 오프사이트를 늘리는 쪽이고 6번과 7번은 기존에 하던 방식인데 어떻게 사람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기존의 공법이나 자재를 개선하거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그런 방법이 어떤 프레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게 이런 거 프레임 만들고 표준화하고 이런 거를 잘하고 이거를 결국 결부시켜 가지고 뒤에서도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PMB라는 그러니까 견적까지 연결을 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1번은 그러니까 3D 구조 시스템화된 3D 구조 부재. 카테고리 2는 그냥 2D 형상의 구조 부재, 면제가 되겠죠. 그리고 3번은 사전 제작 부재이긴 한데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은 구조 부재.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PC는 이 정도 레벨 카테고리에서 머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카테고리 4번은 그러니까 적층 부재 애더티브 3D 프린팅 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5번은 비구조용인데 구조 부재가 아닌데 사전 제작한 것들. 그다음에 6번, 7번도 카테고리에 포함해 가지고 같이 다루고 있다는 게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고 카테고리 6번, 7번에 해당하는 게 싱가포르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좀 가져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우리가 이제 요 구조 부재 주로 1, 2, 3번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좀 넓혀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카테고리 6번은 노동력을 줄일 수 있고 또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재래식 자재나 공법을 개선하는 그런 것들 적용하는 거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7번은 여러 가지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거, 뭐 빔 활용하는 거, VR, AR 활용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생산성 높이는 노력들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개념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PMB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e-Manufactured Value 해서 전체 공사비에서 여기 뭐 좀 편하게 사전 제작 부품의 총 공사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카테고리 1부터 카테고리 7까지를 얼마만큼 적용했느냐를 가지고 요 분자의 수치가 결정이 되고 그래서 그거의 퍼센티지로 PMB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영국이 그 SMM 그러니까 스탠다드 메소드 메저먼트 해가지고 그런 게 QS들이 잘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New Rule of Measurement 해가지고 새로운 견적 방법이 나와 있는데 거기 카테고리 그러니까 레벨 1, 2 그러니까 대부분 좀 상위 레벨에 그러니까 디테일 레벨이 아니라 상위 레벨에서 이제 초기 설계 단계에서 이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이런 툴을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계량적으로 뭐 우리말로 치면은 OSC화가 얼마나 됐느냐 이거를 계량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PMB 에스티메이터 화면에 하나인데 보면은 뭐 시설물 분류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substructure에 대한 옵션들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superstructure 그러니까 구조 부분 그리고 난구조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카테고리별로 이 프로젝트에서 적용하는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하면은 이 프로젝트 총액 대비해서 PMB의 PMB가 밸류가 얼마다 몇 퍼센트다 이런 값이 나오게 돼 있고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제도와 연계해 가지고 이런 카테고리 1부터 7까지 결국 MMC 또는 다른 말로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OSC가 많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부라고 해야 될까요? Ministry of State for Housing 뭐 이런 데서는 뭐 MMC가 많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MC의 효과 측정하는 프로젝트도 그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또 주택 공급 제도 중에서 뉴홈 보너스 해가지고 이제 지자체에서 주택 공급하는 거 활성화하는데 중앙 정부에서 그랜트 주는 거를 MMC하고 연계해가지고 주는 방안도 또 하고 있고, 또 Affordable Home 프로그램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뭐 사회주택 내지는 뭐 임대주택 이런 거 공급할 때 퍼센티지 얼마 이상을 MMC로 수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제도화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안 할 수 없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왜 그럴까요? 영국은 뭐 굳이 왜 이럴까요? 이게 필요하니까 그렇겠죠. MMC를 많이 도입을 해야지 자기네들 건설 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 부서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토부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전 부서 차원에서 뭐 세금하고 관련된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접근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요약을 하자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MMC의 어떤 효과성을 검토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고 PMB 에스티메이터도 계속 업그레이드 중이고요. 또 뭐 프리즘 해가지고 초기 단계에서 모듈러 설계를 계략적으로 하고 견적을 낼 수 있는 도구도 런던시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접목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도 뭐 다 많이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본래 싱가포르이 도시국가니까 외국인 근로자들 의존도가 높은데 인민이 아니라 국민 수가 작으니까. 근데 외국인 근로자가 너무 증가하는 건 또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결국 워크퍼밋 같은 걸로 통제를 하는데 줄여야 되겠다 해서 2013년도부터는 이제 또 더 급격적으로 줄이려고 그런 정책을 펴고 있더라고요. 누적 기준 45% 수준으로 뭐 줄이겠다 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핵심적으로 이제 빌더빌리티라는 개념을 2001년도부터 도입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딩 컨트롤 액트에 반영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최초에는 5,000제곱미터 건물에서 뭐 최소의 빌더빌리티 디자인 스코어를 적용하도록 했고 코드 오브 프랙티스가 지침서 같은 거 만들어서 법규화했다고 할 수 있겠죠.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인허가에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거 점수 일정 수준 맞춰야지 인허가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11년부터는 컨스트럭터빌리티 개념도 도입을 해가지고 쉽게 생각하면 시공 계획서 같은 거를 보고 얼마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공 방법을 적용하고 있느냐 해서 저게 통과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스트럭처럴 워크니까 뭐라고 할까 구조공사 구조물 공사 착공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제도화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뭐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점수, 그러니까 빌더블 디자인 스코어하고 컨스트럭터빌리티 스코어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고 결국 이거는 설계 단계에서 설계자나 엔지니어가 이제 보는 거고 도면을 보고 맞춰 가지고 점수가 통과돼야지 그 도면이 그러니까 계획 승인을 통과할 수 있는 게 되겠고요. 시공은 시공자가 이제 시공 계획서 이런 걸 가지고 점수를 매겨 가지고 착공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다 걸어놓고 이제 제도화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requirements for BP, 그러니까 building plan approval as 저 요건이고 저기는 하여튼 착공 승인, 착공 허가의 어떤 요건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점수 내는 거는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빌더블 디자인 스코어는 구조 시스템, 벽 시스템 그리고 DFMA 기술이 얼마나 적용됐느냐 이런 거 플러스 가점 요인들 해가지고 점수를 주고 있고요. 12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시공 점수 컨스트럭터빌리티 스코어는 그러니까 구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건축 기계 전기 설비 그러니까 AMEP 부분에 대한 점수가 있고 그다음에 Good Industry Practice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아까 카테고리 7에서 영국 MMC 카테고리 7에서 나왔던 뭐 빔을 쓴다거나 뭐 그런 것들 쭉 쓰고 했던 첨단의 어떤 관리 기술이나 프로세스 개선 노력들 그런 것들을 Good Industry Practice 해가지고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아주 다각적으로 설계 단계에서 한 번
그리고 시공 착수하기 전에 시공 방법하고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또 두 단계로 나눠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주택 유형, 건물 유형에 따라서 통과되어야 되는 그 통과 기준점 수가 다르다. 뭐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키 되는 핵심 개념이 그 Labor Saving Index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법을 쓰면은 Labor Saving Index가 얼마다. 예를 들어서 완전히 시스템화된 거푸집을 쓰면은 Labor Saving Index가 높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래식 합판 거푸집을 쓰면 레이버 세이빙 인덱스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그 레이버 세이빙 인덱스 곱하기 그 어떤 뭐 거푸집이면 거푸집이 적용된 면적 뭐 이렇게 그 물량을 따져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는 어떤 방법이, 어떤 공법이, 어떤 설계가 레이버 세이빙 인덱스가 얼마냐, 이게 깔려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전체 과정은 뭐 이렇습니다. 해서 2001년도에 처음 그 개념이 나왔고, 2011년도에 Constructability 개념이 들어왔고, 현재까지 그 Code of Practice on Buildability 해가지고 이거 뭐 지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거의 뭐 10차례 정도 개정이 되면서 계속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뭐 계속 조사를 해봤는데 사람을 현장 투입 인력을 줄이겠다라는 내용을 뭐 그렇게 딱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없었는데,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도시에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립률이라는 것을 평가하는데 마찬가지 비슷한 개념입니다. 전체 건물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공장에서 쉽게 말하면 외부에서 사전 제작해서 들고 와서 조립하는 포션이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점수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체, 그다음에 외벽, 내벽, 칸막이 벽체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인테리어나 장비 배관에 대한 거 뭐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고, 그 뭐 지역에 따라서 이런 어떤 요구하는 요건들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뭐 해서 이렇게 조립률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요. 아까 잠깐 언급을 감독님께서 하셨는데 보면은 도시 성이나 시별로 지원하는 10가지 정책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두고 이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지 지원, 뭐 재정 보조, 뭐 자금 지원, 세금 혜택, 뭐 용적률, 그다음에 뭐 심사 과정에서 또 대출 지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영국이나 싱가포르, 중국 다 이제 신속한 주택 공급이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이나 싱가포르에서는 현장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말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방안으로는 이렇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고요. 중요한 게 이런 기술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계량적인 평가를 해서 제도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뭐 연구 진행 중인 과정이라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제도화까지 연결을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평가와 제도적 방안을 연계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고민이 더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도적 방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은 뭐 뉴 홈 보너스,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포더블 하우징 프로그램 뭐 이런 데서 한다는 거, 그다음에 싱가포르는 건축 계획 승인, 그다음에 골조공사 착공 허가 요건. 그러니까 B하고 C는 Buildable Design Score하고 Constructability Score인데요. Constructability Score가 실제로 또 사용 승인이나 준공하고도 연관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일정 수준이 안 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은 사용 승인이나 준공을 안 주겠다, 이런 것까지 지금 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이거 아까 8개, 9개, 10개 뭐 그 정도 되는 하여튼 인센티브 제도들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하고 있고요. 뭐 저기 싱가포르가 제일 뭐 빨리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정착이 돼 있고, 지금까지 그 지침을 10번이나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효과가 궁금해서 좀 그러니까 계량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진짜 노동력이 줄어드는지 생산성이 오르는지 그 효과에 대한 좀 숫자를 좀 찾아보고 싶어서 많이 찾아봤는데 싱가포르에서 최근에 22년도에 언급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10년 대비해서 20년까지 이런 어떤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 19.5% 향상이 됐다,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로 데이터는 제가 찾지는 못했지만 이 보고서 같은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도 지금 현재 성과 효과성 측정하는 것을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 뭐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현황 진단하고 로드맵을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들을 참고해가지고 만들어야겠고요. 그래서 우리도 뭐 가칭, K 빌더빌리티 프레임워크 이런 것을 빨리 만들고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고 그런 노력을 거쳐가지고 세부적인 지침이나 그 다음에 어떤 아까 나왔던 PMB 에스티메이터나 뭐 그런 것처럼 전산 도구, 싱가포르는 아직까지 전산화까지는 안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빔 로드맵 이런 거 하고 맞물려 가지고 전산화 로드맵도 만들어서 같이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세부 지침하고 평가 도구, 전산화 툴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제도까지 연결하는 그런 노력이 향후 계속 지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